지난주 미국 증시는 둔화된 인플레이션 속도와 또 예상치를 웃돈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견고한 월마트 실적에 힘입어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아래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시장은 점점 회복세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오른세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공개될 7월 FOMC 회의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23일 금요일에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 분위기를 크게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 우리는 어떻게 받아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부터 강보합권에서 계속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6%, 코스닥은 0.31% 정도 내려앉았는데요. 아직까지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또 오후장에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코스피 2688포인트 지나갑니다. 2700선 회복까지도 머지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78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함께 보시죠. 전장에서는 특히 코스피 시장의 외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바이코리아의 여파가 조금은 누그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 외인이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661억 원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669억 원, 기관이 1,043억 원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이 807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인이 796억 원, 기관이 29억 원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연이은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둘 다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전장에서는 8만 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빠지면서 현재가 78,700원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름폭이 남달라서 제가 시황 시작할 때는 혹시라도 20만 닉스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19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9만 4,800원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실명제에 힘입어서 지난주 연이은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빠지고 있습니다. 1.34% 내려앉으면서 33만 2천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4,500원 정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반대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1.72% 정도 올라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살짝은 또 하락하나 했는데 다시 한번 반전 흐름 받으면서 오름폭으로 방향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94만 7천 원 매매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올라갑니다. 25만 7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 삼성전자 따라서 나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63,500원 지납니다. 실트리온은 197,400원, 7,400원, 소폭 올랐습니다. 200원 정도 붙은 모습이네요. 기아차는 현대차와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와 현대 모두 등락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오후장에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기아차 현재가 105,600원 나오고 있습니다. 300원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또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로서 우리 금융주가 힘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KB금융 87,000원 나옵니다. 신한지주는 56,700원으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각각 3% 그리고 2% 가까이 오름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나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7만 8,600원 그리고 87,800원을 각각 지나고 있습니다. 1% 또는 2% 가까이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오너부재 리스크 해소로 지난주에 잠깐 탄력을 받았나 싶었는데 오늘은 소폭 빠지는 모습이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도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그런 공포증 확산세에 나름의 예방 대책을 또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데 좀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의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은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전기차 포비아 현상 속에 어떠한 대응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HLB 나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29만 6천 원 그리고 8만 9,3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등락률도 거의 2%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혹시 반전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캠은 1% 넘게 올라갑니다. 3천 원 추가된 모습으로 21만 4천 원에서 매매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파라소닉에 공급하는 제품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이 흐름세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죠.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떨어집니다. 2% 넘게 떨어졌네요. 16만 1,200원 내려앉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흐름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코스닥 종목에서는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다소 부진한 안타까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오름폭이 남다릅니다.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황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을 때만 해도 5% 넘는 급등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더 뛰어올라서 7%를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29만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9만 1,000원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21만 1,000원 지나갑니다.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리노공업 지난주 AI 강세에 힘입어서 약간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좀 크게 등락폭이 큰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래시스는 48,850원으로 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징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본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파미셀입니다. 주말 동안 엠폭스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을 보다 보면 엠폭스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나름 좀 두려움을 느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 위주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8% 넘게 오르면서 8320원을 지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되면서 오늘 1M 올라가고 있습니다. 29% 올라갔습니다. 1,635원에서 현재가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가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감이 점점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M이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의 이런 움직임은 화재나 폭발 위험을 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신사업의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치토크에서는 OTT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길어지는 OTT 시장 부진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OTT를 좀 챙겨보시나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OTT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요즘은 볼 게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잘 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지 OTT 시장이 요즘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OTT의 매력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만나는 리포트에서 세 가지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소식인데요. HBM과 엔비디아 위주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IRA에 따른 약가 협상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제약바이오와 IRA 메디케어 법안 전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까지 함께 볼 텐데요. 또 지난주 워런 버핏의 미국 올리브영 격인 올타뷰티를 이제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화장품 테마주가 아주 강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을 실리콘투는 어떻게 이어받을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FOMC 그리고 2차 전지, 전염병에 대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관련한 이벤트들이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런치박스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주말에 잘 쉬었습니까? 저 주말에 강릉으로 당일치기 갔다 왔습니다. 양양. 강릉이요. 양양 아니에요, 강릉이? 양양 가려다 강릉 갔는데요. 그래요? 요즘 MZ들한테는 또 양양이 핫하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곤 핫한 하더라고요. 하프를 갔나 싶었는데 강릉에서 뭐 했어요? 빵을 엄청 먹고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오늘 얼굴이 빵빵해졌죠? 빵빵해진 네. 얼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주말에 쉬었으니까 오늘 또 파이팅해서 여러분께 에너지와 또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요. 런치 토크 OTT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숏폼을 좀 많이 보는데 OTT와 그리고 이렇게 긴 영상, 드라마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요. 런치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OTT판 핸드는 숏폼으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숏폼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OTT 이렇게 긴 영상이나 드라마 요거는 지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경쟁도 과잉이다 보니까 요 주식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알머리 제이슨이 알머리 네, 여기. 알. 네, 그 알입니다. 이거 어떻게 면도기로 하시는 겁니까? 네, 면도기. 와, 알겠습니다. 알머리 본인이 지으신 거죠? 네, 제가 네. 지었어요. 또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개인 투자자이자 개인 투자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이제 한 4권 정도 쓰게 됐고, 시간이 남아서. 네, 그래서 네. 대외적으로 제 소개를 할 때는 이제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가님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을 딱 보면은 우리 여기 스튜디오 조명이 얼마나 센지 딱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네. 되게 두상이 예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눈부신지 우리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영 차장님한테도 일단은 OTT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증권가에서는 여기 관심이 있습니까? 컨텐츠, OTT 쪽? 콘텐츠는 관심이 좀 사라진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 아하. 뭐 예전에 킹덤이나 이런 그리고 뭐였죠? 그 복수하는 드라마 그 있잖아요. 불복순? 동훈이 나오는 거. 동훈이? 동훈이 문동은 동훈이 뭐죠? 더글로리. 맞아요. 더글로리 맞아요. 벌써 다 네. 잊혀졌잖아요. 네. 그런 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게 한 3, 4년 됐죠? 3, 4년 지나도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기대감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좋아진다 하다가 3년 지나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다 지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OTT가 다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돈은 뭐 사람이 가져가는 제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돈은 OTT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지금 넷플릭스 주가를 보면요 거의 신고가 부근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잘 가요. 뭐 이번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토종 OTT들이 다 망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왓챠라든지 네. 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OTT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의 성장 공식을 그대로 할 거다. 처음에 돈 엄청 쏟아부어서 OTT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1등이 돈 엄청 쏟아부어서 나머지들 다 죽이고 합병시키고 해서 혼자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먹을 혼자 거야. 다 먹는. 사실상 그 치킨 게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작가님은 제가 알머리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이슨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알머리로 가겠습니다. 알머리 작가님은 그러면 사실은 컨텐츠를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숏폼을 좀 많이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숏폼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보다 보니까 제가 제 어떤 건강이나 투자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이거는 좀 그 뇌과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 네. 이제 쇼폼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뇌의 특징이 길게 생각하기 싫어하고요. 깊게 생각하기 싫어해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쇼폼이라는 그 미디어 자체가 길게 생각하지 않게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데 최적화된 어떤 맞아요. 미디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폼이란 걸 한번 열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한 4시간 본 적도 있어요. 네.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해하길래 왜 이렇게 피곤해 그랬더니 전날 2시까지 앉았대요. 그래서 2시까지 앉아고 뭐 했냐 그랬더니 쇼폼을 봤대요. 그래? 뭐 봤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2시간씩, 4시간씩 계속해서 스크롤을 올리긴 하는데 기억에는 안 남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뇌라는 게 아무래도 피곤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선호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인데 그럼 투자자가 그 본능에 따라야 되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고 투자로 이제 먹고 사는 거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쇼폼이 장기적으로는 제 뇌나 제 투자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파민 중독.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데 뭐 실수로 딱 열었는데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씩 5분씩 10분씩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쇼폼이 사실 근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언제나 옳다. 그 쇼폼을 많이 소비하는 MZ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세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쇼폼은 좀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 네, 뭐 주로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한 노래를 좀 입혀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쇼폼을 볼 때도 자주 보다 보면 뭔가 동질감이 생겨요.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 챌린지에 같이 참여를 했네. 그럼 처음 보는 사람도 뭔가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쇼폼을 더 재미있게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숏 컨텐츠의 시대인 것 같은 게 사실 서점을 가도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실제로 펼쳐보면 그림이 반이에요. 텍스트는 별로 없고 약간 푸우 그림 나와 보노보노 나와 미키마우스 나와 거기다가 약간 인생 명언자 이렇게 2마디 해가지고 쫙쫙쫙 넘길 수 있는 쇼폼 같은 그런 컨텐츠가 대세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챕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짧아지고. 있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OTT 얘기로 좀 넘어가서 쇼폼들이 올라오면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치킨 게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그림인 것 같은데 박지영 차장님한테 이게 글로벌적으로 봐도 OTT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애플,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시작해가지고 뭐 웨이브 티빙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요것들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분기 넷플릭스는 실적이 잘 나왔죠.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가이던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더라도 북미 지역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가장 이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넷플릭스가 인식을 해서 그런지 내년부터는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 분기별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실적이 잘 나와도 가입자 수 성장세가 줄어들었다. 이게 작년이었죠. 아마 그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나서 넷플릭스가 이거 계정 동의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투자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가입할 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캥겨서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입자 수가 아니라 우린 이제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겠다. 고객들한테 14,000원만 빼먹는 게 아니라 2만 원, 3만 원 빼먹겠다. 한 사람 가입해서 4명이 볼 수 있었던 걸 넷플릭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빼먹겠다고? 행간을 읽어야죠. 행간을. 행간의 의미를 행간을 읽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장사를 같아요. 해야 되니까. 네. 계정 공유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광고 요금제 내면서 우리는 너희들한테 10,000원, 14,000원도 받겠지
받지만 너희가 광고 보는 광고주한테도 내가 돈을 받겠어.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질적 성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쇼폼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게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고 광고 효과도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넷플릭스 보면서 광고 효과, 유튜브 보면서 광고 효과 이게 중간에 한 10분 보다가 하나 잠깐 5초 나오고 네. 끊고 이것보다 쇼폼에서 몇 번 돌리다 광고가 똑같은 게 1시간 보면 한 4, 50회는 노출이 되거든요.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안 보고 넘긴다라고 해도 계속 똑같은 화면이 노출되면 요새 중국산 게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쇼폼의 광고를 계속 노출시켜서 그런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지만 여전히 실적은 나쁘지 않다. 디즈니 플러스 이번 실적도 그러니까 디즈니의 실적. 디즈니는 이제 크게 보면 그 디즈니랜드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디즈니 플러스는 2019년 11월에 런칭해서 흑자가 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 흑자가 났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 2분기에 4,700만 달러 영업이 흑자가 나면서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디즈니 볼 게 없다. 특히 마블 이런 게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마블을 거의 안 봤는데 네. 제 이제 주변에 이제 마블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옛날 그 어벤져스나 이 마블이 아니다. 망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컨텐츠를 만드는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뭐 1회당 뭐 480억 네. 출연료가 그렇죠. 이러니까 어벤져스 2는 1,000억 가까이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억씩 이렇게 받으니까 비용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주가도 좋다. 알겠습니다. 주가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작가님한테도 디즈니랑 넷플릭스의 서로의 그 주가는 좀 약간 반대로 가지 않아요? 네네.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네. 그 넷플릭스랑 디즈니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2020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 2023년 초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디즈니는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위에 넷플릭스는 이제 쫙 오르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입자 수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가입자 수가 역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잠깐 우리 광고 넣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넣는거나 그런 새로운 이제 넷플릭스가 막 컨텐츠 측면에서 뭘 엄청 잘한 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주 자잘한 정책적인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역전극을 펼친 거예요. 반대로 보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크게 공감을 한 게 제가 이제 마블 빠였거든요. 저도. 네, 그 슈퍼히어로 스토리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이랑 묘하게 겹쳐요. 그 주가 로단지 하락이. 죽을 때 끝났죠. 사실상 그렇죠.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요번에 복귀했잖아요, 그게 재밌었어요. 이번에. 앞으로 나올 영화에 악역으로 다른 배역으로 다시 등장한다. 근데 다시 등장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구질구질해. 왜냐면 얼마나 안 되면 죽은 사람을 다시 악역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을 보면은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둘 다 비슷한 컨텐츠 비즈니스를 가지는 것 같지만 묘하게 어떤 사업의 목표나 방향성이 달라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 넷플릭스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광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만약에 넷플릭스가 질적 성장을 꾀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를 두 번 넣을 거를 한 번만 더 넣어도 돼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거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레버뉴를 갑자기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디즈니에서 사람들이 리텐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미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 캐릭터에 사람들이 열광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IP적인 측면에서
좀 잘 못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 2 나오잖아요. 여기 누구 나오죠? 임시완 씨 나오나요? 임시완 씨. 탑이 나오. 탁재훈이요? 탑. 아, 탑. 탑. 탑이 나옵니까? 그럴걸요? 아, 그래요? 이정재 씨. 어쨌든 오징어 게임 2 이런 거 나오면은 넷플릭스가 그냥 1등으로 완전히 굳힐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핵심이 컨텐츠 자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근데 넷플릭스 가입하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전에 만든 미키마우스가 아직도 팔리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 굿즈가 지금 막 계속해서 팔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 또는 기존에 좀 인기 있었던 시리즈의 뭐 다음 시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노이즈는 만들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의 업의 본질을 봤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보다 더 잘하려면은 뭐 컨텐츠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아까 광고 같은 그런 묘수 있잖아요. 그걸 묘수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쇼폼을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 좀 남들이 안 했던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IP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지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암살자님께서 채팅창에 작가님 오시니까 방송이 굉장히 환해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한테 그러면 이 산업에 대한 뭐 마무리를 한다면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디즈니부터 애플 TV도 있고 막 뭐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치킨 게임을해서 누가 살아남고 요거는 어떻게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살아남겠죠. 그 넷플릭스만 왜 살아남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HBO 요새 뭐 보는 거 제가 없어서 저는 사실 OTT를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데. 네네. 오리지널 시리즈 전기차 안 때문에요? 타는 사람한테 배터리 물어보는 거랑 똑같네요.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HBO가 있을 거고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네네. 애플 플러스가 애플 있고 TV. 우리나라는 뭐 이거 얘기하기도 민망한데 뭐 티빙, 웨이브, 왓챠 이런 것들 지금 다 뭐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지금 잘 나가는 거는 넷플릭스 정도뿐이 주가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1위 업체가 모든 걸 흡수 통합할 거다. 이제 검색에는 구글만 남았듯이 검색에는 이제 구글만 남은 거고 이제 OTT에는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업체만 남을 건데 살아남을 거다. 애플과 HBO 그다음에 디즈니 컨텐츠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한두 개 남을 건데 넷플릭스가 다 장악하지 않을까. 그렇게 넷플릭스 보고 빼고 있습니다. 나머지 OTT 업체는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금 뭐 자금을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OTT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넷플릭스 상표 붙어 있는 프레첼이나 팝콘이나 팝콘.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팝콘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뜯어서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건가?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까? 근데 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데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OTT 업계에서 뭔가 팝콘을 같이 판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여는 게 어떤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작가님? 저는 아까 그런 계속해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사실 저는 넷플릭스 주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되게 잘하는 회사라는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잔머리 잘 잔머리요. 굴려요. 그러니까 이런 팝콘이나 맥주 같은 것도 보면은 이 편의점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소비를 하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하는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걸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팝콘 팔아가지고 넷플릭스가 전체 레버뉴에서 뭐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든 보여줄 수 있는 어디서든
저 빨간 로고를 이렇게 노출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에다가 계속해서 트리거를 넣는 거죠. 뚜둥 네. 이런 그래서 브랜딩을 네. 하는군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박찬님 마찬가지로 네. OTT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제 지금 그 아기 키우고 있어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맥주의 그 빨간 로고 딱 보자마자 지금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많으면 그 맥주 한 잔 때리면서 넷플릭스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그게 됐었거든요. 행복인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미묘한 트리거만 주는 것이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마케팅 수단으로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 넷플릭스가 제일 잘하고 뭐 잔머리를 쓰던 그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던 그 경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 주가도 지금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목표가 되게 심플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카우치 포테이토로 만드는 게 넷플릭스의 목표예요. 아 소파에 앉아가지고. 네, 그냥 앉아가지고 감자칩 가만히 이제 뜯어먹으면서. 열심히 안 사는. 왜냐하면 예전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다른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닌텐도다. 닌텐도다, 넷플릭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넷플릭스 자체도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밖에 나가지 않기만 하면 어떻게든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있어요. 디즈니 사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 OTT는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테마파크나 이런 데서 또 좀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래요? 있었거든요. 근데 디즈니는 싸워야 할 전장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온라인에서 사람들 소파 앞에 딱 여기서만 싸우게 되니까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집중도 측면에서도 다른 대형 자본사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약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네요. HBM 반도체 이러면 하이닉스는 그것만 하는데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이러니까 생각할 변수가 많은 네네.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옮겨볼게요. 주식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주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라 스튜디오 뭐 지렁이. 그냥 뭐 방울뱀이다 스튜디오 지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주주들은 진짜 욕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스튜는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컨텐츠로 우리가 막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레몽레인도 잘 갔었고 막 그랬었던 상황에서 컨텐츠주는 왜 이렇게 무슨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죽쓰는 걸까? 이게 컨텐츠 제작의 숙명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런치박스가 갑자기 구독자 수가 시청자 수가 10만이 됐어요. 네. 그럼 우리 명예컨은 어떻게 할까요? 뭐 PD를 찾아가겠죠? PD를 찾아가? 뭐라 그래요? 올려줘라. 저는 만 때도 찾아가요. 무슨 10만까지 갑니까? 찾아가 출연료 올려달라. 그렇죠. 비용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 회당 제가 알기로는 20억? 2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억 정도에 했는데 이번에 이제 100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로다주 출연료가 1000억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왕자의 게임이 회당 1,300만 달러,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런 제작 업체들이 뭐 하나 빵 터트리면 비용 통제가 안 됩니다. 처음에 잘 돼서 우리가 이거 200억 받아서 한 100억 들여가지고 영업이익률 50% 남겼는데 그 다음에는 대박이 나서 10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출연료로 6,700억이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마진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연기자가 문제다. 연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출연료 많이 달라고 본인이 제일 많이 얘기하면서 무슨 연기자들이 돈 많이 받는 걸로. 그게 이제 실력의 문제라는 거죠. 실력의 문제죠. 실력의 문제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 같은 경우에는 OTT랑 뭐 보통 이제 성과에 따라 배분받는 게 아니라 받아놓고 대박 터지면 이거는 우리 거. 그다음에 IP도 너희가 사용 못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박을 여러 번 터뜨려도 이 계약 조건이 잘 바뀌지 않고 있어요. 워낙에 넷플릭스는 거대하고 너희 아니어도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줘야 그래 출연료는
넷플릭스 너희가 알아서 좀 주고 우리 제작만 하고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거두는 마진의 몇 % 정도 우리 가져갈게 이렇게 되어주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조금 없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컨텐츠 제작사가 아무리 대박을 터뜨려도 그 다음에 이제 연기자한테 다음 출연료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이 컨텐츠 제작사는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는 이런 구조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일본 엔터사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연예인들한테 월급제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잘 돼도 월급제고 안 돼도 그냥 뭐 정년까지 월급제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회사원처럼요? 회사원처럼.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일본 엔터업계가 다 죽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내 컨텐츠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 약간 주가가 주주 입장으로서 요거 대박 났으니까 요거 잘 가야지 막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많이 죽쓰고 있는. 그렇죠.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가 아니라 컨텐츠의 소비자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든 편이고 플랫폼 업계들도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인 자본력의 크기가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작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결국에는 특히 OTT라고 하는 거대한 비즈니스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쩐의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자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OTT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금 합병하고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경쟁자가 뭐냐면은 소자본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꼭 대자본을 들지 않아도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카메라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소비하는 거에 어떤 정점이 바로 쇼폼 컨텐츠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모로 힘들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투자자로서 보고 있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OTT 산업 자체가 작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잠식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업체들을 바스켓으로 사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쩐의 전쟁 측면에서 모든 OTT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연구를 하고 그 중에 그냥 시가총액 제일 큰 것만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OTT가 저는 딱 오리지널 시리즈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게 봐요. 근데 봐놓고 딱 몰아서 봐놓고 안 봐요. 또 한동안 안 열어봐요. 근데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OTT가 되게 이제 중계 무료 중계 한다고 뭐 쿠팡 플레이도 무료 중계 할 그쵸. 거다. 넷플릭스도 이제 스포츠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또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스포츠를 좀 앞세운 게 기존의 OTT에 좀 부진했던 흐름들을 또 새롭게 탄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저는 그런 것들을 OTT가 토종 OTT나 이런 쪽이 토종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ESPN 뭐 이런 쪽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스포츠 중계권을 많이 가져와요. 그 이유가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티빙이 프로야구 판권 이제 3년에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알아요? 얼마요? 1,350억. 와. 1년에 40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400억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오징어 게임 만들 때 그 열몇 편짜리 1,000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년에 400억으로 야구는 5월부터 길면 뭐 가을 야구 9월, 10월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팬층도 단단하고.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하고. 그러면 그거를 사실 뭐 드라마를 보는 여성만큼이나 스포츠를 보는 남성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적은 금액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쿠팡 플레이가 쓸데기 없는 거 안 만들어요. SNL 그냥 거기 돈 싹 뿌려가지고 네. SNL 재밌잖아요. 거기 출연료가 엄청 높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딱 만들고 쿠팡 플레이가 EPL 중계권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막 열광하는 그런 축구 팬들 다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EPL 중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죠? 그 미네네 수비수 김민재. 김민재 뭐 그런 사람들 보려면 쿠팡 플레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K리그, 라리가, 포뮬러 1 이런 중계권도 다 사오거든요. 이게 EPL 중계권 6년이요 4,200억이었습니다. 6년에 4,200억. 그러면 연에 700억 정도거든요. 1년 내내 하는데. 그러면 드라마 10편 20편 만드는 가격으로 1년 내내 축구를 좋아하는 그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네요. 거죠. 그럼요. 거기는 또 그리고 광고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광고의 타겟층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토종 OTT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잘하는 OTT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지금 들어보니까 예상보다 저 생각했던 것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쿠팡 플레이는 그쪽에서 좀 활로를 찾고 있고 거기서 뭔가 하나의 딱 영역을 구축하고 나머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작가님부터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죄악주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카지노, 담배, 뭐 술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쇼폼 콘텐츠 특히 네.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죄악주일 수 죄악주다? 있다. 쇼폼 컨텐츠가 죄악주다. 네. 돈은 정말 잘 벌 거다. 근데 내가 그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소비자가 되지는 말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의 투자자의 어떤 그 정체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쇼폼을 열심히 소비하면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티셔츠에는 네버 루즈 머니 써 있는데 죄악주랑 뭐 착한 주식 이런 거 가립니까? 요거 그쵸 그래서 제가 투자할 건데 주주는 되고 싶긴 한데 소비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OTT 걱정할 시간에 쇼폼에 우리가 중독되는 도파민 중독부터 걱정을 좀 하자. 죄악주다.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요? OTT가 대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TV 보는 사람 잘 없고 없어요. 네, OTT 보는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용 통제가 잘 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세는 OTT, 그러나 비용은 부담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돈 버는 그 기업들은 따로 있으니까 잘 가려내자. 자,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컨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OTT 관련해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사장님의 그 식견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요. 완전 한투 에이스입니다. 네. 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알머리 제이슨 우리 작가님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19일 SK그룹의 지식경영 플랫폼 2000포럼 2024에 참가해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을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SK온의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공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테크놀로지가 진흙, 눈길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 다이나프로 HPX를 유럽 지역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2분기 실적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9% 늘리는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과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의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석 연휴 기간 승객들의 여행 편의를 위해 일본, 대만, 베트남 등 국제선과 김포에서부터 제주 간 국내선 항공편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NHN은 오는 2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 세덱 2024에 게임 개발 플랫폼 게임베이스를 소개하며 일본 시장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콘택트 센터 서비스인 KT 에이센을 도입해 AI 보이스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핵심 사업 역량 강화 및 부문별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5대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의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HBM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반도체 리포트인데요. HBM 이야기가 너무 한동안 오랫동안 떠들썩하다 그렇죠. 보니까 진짜 네. 돈 되는 거 맞는지 네, 네. 고점 아니야? 꺾이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요가 아직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네, 잘 안 네. 꺾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HBM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 증권사의 리포트 제목이 참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죠. 네. HBM은 이상무. 이상 네. 없다. 뭐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까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HBM이 아까 앵커는 시작할 때 돈이 되냐? 돈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거고 내년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7월 10, 오늘은 18월 며칠입니까? 19일이죠. 한 달 전 7월 16일 이후부터 뭐 AI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네. 실질적으로 HBM의 수요라는 거는 HBM을 같이 짝꿍으로 갖고 하는 GPU의 수요고 GPU라는 것은 엔비디아에 의한 거고 엔비디아의 수요가 이상이 있으면은 TSMC 실적도 이상한 거고 네. 이게 같은 세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 실적을 빼놓고도 네. 7월 달에 TSMC 실적도 45%나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도 UBS를 포함해서는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실적 전망이 가이던스보다 더 높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HBM에 관련되는 수요잔에 이슈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네. 논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실적이 그래 잘 나와도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인데 네. 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그래요. HBM도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생산했는데 만약에 수요가 지금 수요만큼 내년에 받쳐지지 않으면은 수요 공급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컨선이죠.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HBM 공급 과잉을 논하기 이르다고 얘기한 그거는 HBM을 만들 때 필요한 업체들이 3개 있는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그 변수인데 네.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사에서 걱정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캐파라고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100% 가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내년도 한 뭐 중반 어느 시점에는 공급이 꽤 많이 늘어난다. 이걸 가정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걸 반박하죠. 가동률을 100%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그 홀도 못 받았죠 엔비디아. 그럼 HBM3E 뭐 12단 이게 언제 어떻게 램프업 될지 램프업이 빨리 올라갈지는 네. 속도는 그렇게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이 캐파 100 가져간다 100을 다 돌리겠느냐. 이 거기에 첫 번째 방점인 거예요.
가동률을 100으로 못하면은 나중에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나 다른 쪽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과잉을 논하는 거는 지금은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100%가 아닐 거다는 얘기죠. 그 근거는 뭐냐? 아직 그 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적 지금 자체는 HBM 짝꿍, GPU라 이런 건 아무 문제 없고. 그럼 뭐 주가를 많이 빠졌을까?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요. 7월 16일 날 7월 16일 압니다만은 그 고점 대비했을 때 네. 7%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장비 업체들이 아주 많이 빠진 상태죠. 지난주에 반등을 좀 세게 했습니다.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포함해서 한 7, 8%, 9%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날 고점 우리가 2,866 갔을 때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장은 뭐 5%, 7%밖에 안 빠졌는데 이 장비주 계통은 한 10% 어떤 20%, 30% 빠졌거든요. 그 여파가 약한 고리 쪽에 더 영향을 미친 거죠.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그건 대비했을 때는 HBM의 지금 실적과 향후의 공급 초과도 우리가 바라보는 한 6개월, 9개월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도 갈림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변수인데 혹시라도 그래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삼성전자 잘 된다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좀 이게 잘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이슈가 되고 마진이 이슈가 되면은 아마 그 동안에 올라갔던 HBM이 아닌 쪽 넌 HBM의 가동률을 올릴 거기 때문에 HBM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HBM이 아닌 쪽의 제품이 그것도 가동률이 우리 감산하기 전에 네. 100% 대비했을 때 한 20, 30%, 한 15% 부족하거든요. 이것이 내년도 초대 들어도 이렇게 풀리 가동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HBM이 혹시라도 삼성이 잘 돼서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그 부족분 그걸로 인한 넌 HBM 쪽에서의 그 프로덕트 믹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너무 과민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확실한 건 삼성전자의 변수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HBM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는 이미 컨센서스 돼 있으니까 잘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게 나오면 중요하고 그다음에 TSMC가 캐파를 뭐 올해 들어서 올해 뭐 160% 내년에 80몇 % 성장한다는데 그거를 더 높일 정도로 어떤 그 캐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은데 걔네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만 스스로 변수이고 삼성이 스스로 변수를 만들어 보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DRAM 전체적인 관점을 하기 때문에 HBM이 아닌 쪽에 프로덕트 믹스라고 신경을 쓸 것이고 삼성이 HBM 아닌 쪽에 신경을 안 쓰더라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오버 서플라이 공급 초과를 양쪽에서 양방이 나지 않게끔 잘 믹스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그거는 이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저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건 GPU건 간에 AI 자체의 투자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면 좀 퀘스천이 들리는 그런 상황. 경기 침체가 세게 올 때. 네.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고 겁먹었다가 지금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것이 다시 불거질 정도로 상황이 급전직하하면은 그 모든 게 다 꼬이는 건데 그럴 때 가장 민감한 게 이제 IT니까 그게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자체적인 HBM, GPU 이거 어떤 메커니즘상으로는 공급 초과를 얘기하는 건 좀 이르다라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동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투자에 제동을 걸 만한 어떤 특정한 이슈,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난리가 났었던 아래 공포나 이런 정도의 어떤 대규모의 그렇죠.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HBM과 이런 AI 관련 반도체주들 흐름이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좀 마음을 다져보고 네.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은 리포트 자체에서는 결국은 제가 느껴지는 건 두 가지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가이던스. 그리고 TSMC의 코어스 이게 패키징 걔네 브랜드인데요. Chip on Wafer on Substrate 코어스 캐파만 보자.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하고 TSMC의 코어스 캐파만 보면은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사이에 특정한 변수들 없을지도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정리한 IRA 메디케어 소식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15일 날에 이 IRA에 따른 약가 협상 결과가 또 발표가 됐다고 네, 네.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협상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쪽 제약 바이오의 애널리스트는 아니어서 네. 매주 뭐 체크하는 건 아닌데 리포트가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IRA라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약가 인하도 그 한 분야단 말이에요. 그래서 IRA 메디케어라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미리미리 하죠. 24년이면은 26년, 7년, 8년 이렇게 매년 할 겁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공보험에 해당되는 제약 중에서 약품 중에서 10개 정도 되는 약가 품목에 대해서 할인율을 원래 발표를 하게끔 돼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확정한 거예요. 그 할인율을 얼마냐? 할인율 깎아주는 거를 원래 대비했을 때 38에서 79%. 근데 엄청 많이 깎아준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 정도면?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거 발표됐을 때 네. 관련되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침착하게 보라는 이분의 얘기인데 일단은 뭐 약가 인하라는 게 나오게 돼 있었고 원래 예상되는 범위 내에 한 5, 60% 예상됐나 봐요. 그래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요동치거나 좋게 하진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공보험이라 그랬잖아요. 공보험인데 이게 사보험에도 전이라는 건 나쁜 얘기를 보통 하는 건데 네. 전파되는 거죠. 가격 인하 압력이 사보험에도 갈 가능성을 주시한다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공보험이 해당되는 것이 처방률이 한 70%인데 사보험도 아까 중요하고 중요한 건 품목이 지금 10개인데 매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7년, 8년 그 위에도 15개, 20개 계속 추가가 되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원래 그 바이오시멀러 관련해서 바이든이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있을 때 거기에 부합한 더 액셀러레이션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해리스가 지금 뭐 7개 경합에서 5개 앞서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은 바이든의 기본적인 정책을 흡수하는데 그것도 이 IRA 메디케어가 있는 거죠. 네. 약간 인하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바이오시멀러 이런 종목에 대한 주가가 좋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그럼 여기에서 예외되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귀약품 같은 거는 약가에서 예외되거든요. 네. 희귀약품 지정되는 그런 제품들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회사들은 괜찮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인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추이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이든의 그 임팩트가 IR 메디케어 해리스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공보험이 사보험으로 되고 품목이 늘어나면은 관련되는 쪽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의문이 들겠죠. 그럼 트럼프가 되면은. 맞아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트럼프가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사실은 몇 가지 말적인 차이도 있고 약간 다르긴 하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이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입장이 또 약간 트럼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법 자체, 메디케어가 철폐되지는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해리스가 됐을 때만큼의 추진력은 약화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계속해서 대선에 영향은 받을지언정 크게 흐름이 꼬이진 않을 거라는 전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바라보긴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한 달 내면 대충 윤곽이 잡히겠죠. 그래서 나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이 리포트가 드물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꼭 읽도록 권해드리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플러스 원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기사 찾아보니까 셀트리온이나 클래시스 같이 네네. 국내 종목들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네네. 기대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셀트리온은 미국 쪽에 새롭게 나오는 제품도 있고 네. 흐름상으로 봤을 때 바이오시멀러 해가지고 나올 때 관계가 될 수 있죠. 긍정적으로. 근데 아마 이게 뭐 이렇게 뭐 흡수한다, 뭐 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좀 무산되고 뭐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근본적인 사업 방향성에서는 흔들림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의 탄력을 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실리콘투 소식인데요. 이번에 또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K뷰티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실적인 것 같은데 네. 실적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화장품에서의 키가 되는 회사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CMO, 네. 정확히는 이제 남의 거 생산을 대신 생산해 주는데 CMO라고 안 하고 OEM이라 하죠. ODM. ODM 화장품 업체로서의 대표적인 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어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적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ODM 업체는 아니지만 스스로 그 해외에 그 판매를 구축하고 확대하고 고객을 확장하는 ODM이 아니죠. 그 네. 업체 중에서 큰 게 미국발. 근데 미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국 좀 중심 나갔지만은 다른 지역도 중요한데 미국이 50% 70% 아니니까 그게 대표적인 실리콘투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모든 화장품이 그 중국 쪽 말고 한번 아우레퍼시 말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데 PER이 20배 이상 주는 것이 약간 버기차고 15배 이하 가면 싸고 그런 그 구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나오고 8월 14일인가 8.15 광복절 전후에 나온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목표 주가가 올라간 게 꽤 있어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하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이 확장되고 있어요. 고객이 확장되고 있다. 얘네들이 네. 이제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라 해서 기업 그러니까 큰 거죠. 개인만 파는 게 아니고 코퍼레이트 어카운트 CA의 비중이 85%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고객 수가 3개월 전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됐어요. 절반 이상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수가 증가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그렇게 붙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 군데 골고루 같아요. 지역들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미국이 대가 미국이 가장 크지만 미국이 50%가 아니에요. 미국이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면 29%. 나머지도 뭐 있냐? 폴란드, 네덜란드, 유럽, UAE, 중동, 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걸 다 합치면 27%예요. 많네요. 그러니까 중동, 그래서 북미. 미국과 네. non 미국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골고루 어떤 거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마진에 있어서는 이 마진 한 20% 나오는데 조금 걱정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운반하고 그러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도 조금 마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원래 너무나 많이 성장해서 그런지 매출액 대비 운반 비율이라는 것이 전분기 대비 고작 0.2% 올라서 2%예요. 그러니까 탑라인이 빠르다니까 실적이 워낙 빠르니까 마진도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고객 좋았고 마진 신경 쓸 거 없고 거점이 확보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ER이 아까 20배는 벅차고 15배 이하면 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한 18배, 내년 기준으로 10배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가 한 3배 이상 늘고요. 그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또 40% 늘어요. 그럼 PER이 내년도에 30배 초반이면 싼 거죠. 라고 공감대를 제가 안 갖더라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실리콘투다. 성장성 대비했을 때 주가가 미리 너무 빠졌다. 그러면 걱정해서. 실리콘투의 이런 호실적과 좋은 주가 흐름이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예, 흐름상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직 그 한국 업체의 마켓쇼가 미국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직 룸이 많고 그럼 우리 실리콘 여기도 좀 뭐 이게 있는데 풀필먼트라고 외부한테 물류 대행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애널리스트가 올해 한 7천 원 후반, 내년에 1조 정도, 작년에 물려 3,400억밖에 안 됐거든요. 내년 되면 작년 숫자의 3배 이상 되는 건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베리파이 당연히 못 하겠지만은 흐름적으로는 이 정도 30-40% 내년에 성장한다면 PER 10배 초반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만한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K뷰티의 글로벌 수요 증가 플러스 브랜드 업체죠. 브랜드사의 해외 확장 의지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K뷰티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뭔가 저도 화장품을 잘 쓰다 보니까 네네. 괜히 화장품 살 때 더 기분이 좋고 그래요. 뭐 뭔가, 맞아요. 네, 괜히 신뢰가 설사 더 경기 가고. 침체가 약간 오거나 네. 둔화가 되더라도 계속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경기 민감한 큰 중후장대한 그런 제조업보다는 이런 것들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이제 슬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소식 3가지 다 다뤄봤고요. HBM 위주로 반도체 소식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슈들 마지막으로 실리콘투 화장품주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한끼 지금 점심시간 전에 오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블루드림이면은 오늘 네. 그 펩트론 이런 거 딱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그거는 이제 그 블루드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세가 이제 다 깨진. 아, 그래요? 네. 저쪽은 블루 뭐 드림이 없습니까? 여기는 드림이 없습니다. 그럼 블루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3%로 많이 올라왔네요. 뭐 단타는 칠 수 있죠. 어. 단타는 칠 수 있지만 뭐 저는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 그래서 실체가 있나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시장 지금까지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재밌는 시장은 아닙니다. 역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그리고 2700선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언제부터 뭐 2700에 우리가 또 여기서 뭐 저항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0.3%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코멘트를 좀 들어본다면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 우리가 이제 지난 8월 5일 날 기록했었던 급락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반등세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잠시 쉬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8월 5일 날 급락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급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서였거든요. 특히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 파생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현물 시장에서 뚜렷하게 이것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자체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A에서 놀고 B에서 놀고 C에서 플레이하고 이렇게 좀 자금의 어떤 분산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오늘 혹은 이제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들이 뚜렷하게 테마적인 종목 말고 주도 업종 내에서 무엇을 사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오늘도 힘든 게 뭐냐면 여전히 테마 종목군들이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저는 오늘보다는
이번 주 주간 한 주를 좀 통틀어서 좀 넓게 시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뭐 변수도 있고 일정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소화를 해보도록 하고 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오전장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 뭐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일단 반등 기조에 계속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이 뭐 꾸준히 사주냐, 사실 한 3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금요일 날 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 사준 걸 빼면 굉장히 네. 미미한 수준의 어떤 순매수였거든요.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수를 땡겼다가 이제 장마치고 나면 이제 청산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 없는 시장의 서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반등하는 기조 일단 21선 위로 올라선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고가를 바라본다든지 뭔가 증시가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의 또 조정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 상승을 기존에 이제 현금 비중이 전혀 없었던 분들께서는 어떤 유연한 계좌의 대응을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하셨던 네. 잭슨홀 미팅이라는 20일, 뭐 24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쯤 해서 약간 또 시장이 눈치 보는 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 뭐 금리 인하는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뭔가 시장이 밀릴 거다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경기 침체 이런 거 데이터로 구라였다. 네. 뭐 이렇게 좀 굳이 네네. 속된 말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우려감이었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게 V자 반등으로 계속 쭉쭉쭉쭉 갈 거냐, 네.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권, 매물대가 강한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또 한 차례 받았다 갈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증시가 뭐 정말 강하게 V자로 계속 갔던 적은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 뭐 한 2,750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조정 한 차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조정을 우리가 또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급락 났을 때 현금 없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현금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뭐 이렇게까지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네. 그래도 조정을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계좌의 안정성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는 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환율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6원 70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337원 기록하고 있는데 역외 환율에서도 11원 30전 떨어져서 1337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 주신다면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 보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크게 좀 의미가 없는 지금 하락이 아닐까 싶고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수급이나 다른 걸로 연결을 지어 봤을 때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면 이제 여기에 이유를 좀 가져다 붙이겠죠. 뭐 원달러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 그래서 이제 지금 환율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요. 수급을 통해서 누가 더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인 것 같아서요. 환율 이야기에 저는 그렇게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은 이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 1,400원 근처까지 갔을 때도 막 뭐 난리 날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 없었고 내려가도 이게 수급에는 크게 의미 없다.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환차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환율이 그렇죠. 이렇게 급락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또 이제 수익으로 바로 또 연결되기도 그럴 하니까 수 그런 변수는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도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가 없으면 넘어가죠. 일단 외국인들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제 환율의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뭐 1,300원 초반대나 아니면 1,200원대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조금 기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 역시 이제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해외 투자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익이 나도 환전하는데 수수료 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차손까지 입으면 뭐 수익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 된다 하면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피를 사야 된다. 코스피를 사야 된다. 이제 해외 주식 뭐 나스닥은 신이다. 이거는 옛날 얘기다. 물론 신이지만 좀 트렌드가 지나가고 있다. 분산을 좀 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코스피로 돌아와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 가면서 이번 주에 있는 이슈들 그리고 일정들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작진 발제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침체 우려 떨쳐낸 증시, 잭슨홀 이후는 이번 주 FOMC 회의록, 잭슨홀 미팅,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연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슈로는 로컬적으로는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지 혹은 지금 뭐 2,700 왔다고 해가지고 무슨 잭슨홀 지나가서 저기서 한마디 했다고 뭐 미국 증시 1% 2% 떨어지고 우리 다시 뭐 1600선 깨지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이슈도 그렇다고 또 내려갈 만한 특별한 또 변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노이즈들이 다 녹아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언을 할 경우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플랫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된 상태로 지금 플레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가 될 만한 이슈가 트리거가 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주에 사실은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대신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하는 스탠스로 보는 거지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노이즈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잭슨홀 미팅 금리 인하 이거는 이미 뭐 별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예상하는 선에서의 움직임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밸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지금 그 현금을 굉장히 많이 역대급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뭐 지금 싸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 고밸류에 대한 논란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밴드대 안에 상단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그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경기 침체는 일단 없는 거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밸류가 합당하다라는 그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의 가이던스인데 지금 그 가이던스도 뭐 충분히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갈 정도의 그 정도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냐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밸류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들 뭐 가치 대비해서 이제 좀 저렴한 종목들로의 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주들 따는 사실 밸류 먹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퍼 20, 30, 40 이렇게 갖다 붙여도 스토리가 있으면 그렇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성장주로의 전환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결국 그 하반기 들어서 소비재 관련된 그런 쪽에 투자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변수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참 우리나라 시장과 다르게 미국은 엔비디아 없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없더라도 애플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차지했었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시장을 받쳐준다면 그 누군가를 꼭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게 아마 하반기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일정이 있어서 좀 쉬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뭐 일정에 대한 임팩트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어쨌든 쉬어갈 타이밍이 돼서 쉬어가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잭슨홀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좀 소화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김태성 본부장님이 발제하신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기차 포비아 2차 전지 수혜일까 악재일까. 오늘 그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몇 종목들이 또 가죠. 그렇죠. 네. 요거는 왜 가는 건지,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금 주가적으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참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2차 전지인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뭐 인천 쪽에서 시작한 화재가 굉장히 또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못했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 그러니까 이제 화재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기존의 LFP, NCM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화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낮출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기술에 또 관심을 가지면서 한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뉴스에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셀 3사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관련 기업들은 계속 이제 주가가 오를만 하면 이런 이슈에 발목이 잡히면서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전고체 관련 기업들에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의 소비 심리 자체가 이럴 거면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미지의 그렇죠. 여러 군데 그냥 공용 상가 건물을 가더라도 몇 군데에서는 전기차가 지금 출입이 안 된다라고 표시가 된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슈로 지나갈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뭔가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또 많은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질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그 안에서 기존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셀 3사 양극재, 음극재가 안 좋은데 이쪽을 지금 가격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트레이딩 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반대급부로 지금 올라갔었던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사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화재가 났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의 전고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고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반도체로 따졌을 때 뭐 유리기판과 같은 차세대 그냥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높은 긍정적인 행복회로만 돌리시는 게 아니라 짧게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나온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꼬리가 달면 한쪽이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고체 관련주들이 밀리는데 또 반대급부로 올라올 만한 배터리 셀 3사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오지 못하다는 것은 조금은 조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테마니까. 네. 전고체가 상용화 된다 그래도 문제인 게 비싸요. 전기차 비싸서 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고체는 더 비싸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나와도 뭔가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조심을 좀 하고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전기차 포비아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추세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2차 전지? 네, 요번에 일단 시장 급락 나오면서 저점 무너뜨리고 지금 돌리는 흐름이 약간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여전히 하락에서 이제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러다가 또 뭔가 어떤 호재가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의 테마적인 성격으로 전고체 배터리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BMS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동박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움직이다가 갈 때까지 가니까 이제 전고체까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2, 3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 FT 같은 종목이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다가 요번에 뭐 ER-EV인가 해서 그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주유를 해서 전기로 가는데 그 기름이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충전을 해주고 뭐 모터가 돌아가는 뭔 소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이브리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모터로 달리는 차인데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그 피스톤이 있는 엔진이 아니라 그 모터로 돌아간답니다. 전기 모터. 엔진은 없고 예, 전기 기름은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아 별게 다 나오네. 예, 기름은 이제 네. 전기를 생산하는 데만 사용되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 무한 동력으로 가는 차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어쨌든 뭐 하이브리드 개념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코리아 FT가 그에 따른 어떤 수혜 실질적으로 좀 받지 않나. 결국은 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한동안은 더 대세로 이렇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맞아요? 외국인이 2차 전지 다시 산다. 이건 맞아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좀 담고 있어요. 계속. 그럼 그걸 믿고 한번 가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그걸 믿고 제가 지난번에 2차 전지 추세 전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네. 시장이 갑자기 뚝 부러져가지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하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네. 해리스 트레이드로 그래도 뭐 지지율이 비슷하다 혹은 뭐 넘어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번 주 또 민주당 전당대회 있어요. 그쵸.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설마요? 설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2차 전지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더 수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좀 노려볼 종목들이나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또 이쪽이죠. 하이브리드 쪽? 하이브리드 쪽인데 일단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없이 하이브리드만으로 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그동안에 이제 그런 시총을 지금 만들어냈던 것은 하이브리드의 엄청난 이제 마진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금 뒤늦게 좀 흥행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이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서 저는 하이브리드 당연히 좋게 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에 작년 말이었죠. 하이브리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현대차, 기아차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대형주를 좀 하기 어렵다 하면 부품사를 저는 고르는 게 지금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뭐 하실 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FT.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걸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이주연 대표님 발제인데 요거를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엠폭스 공포.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거 안 합니다. 아, 투자요? 예, 투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엠폭스 관련해 가지고 이 M이 몽키더만요. 몽키의 원숭이의 M. 그렇죠. 폭스가 이제 수두 천연두 할 때 그 폭스. 그래서 엠폭스. 인데 WHO에서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관련주들이 오늘 역시 시장에 재미없으니까 오르는 것들이 이렇게 테마 관련해서는 이런 엠폭스 관련주, 원숭이 두창, 모더나, 진단 키트, 메르스 코로나, 슈퍼박테리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릅니다. 요걸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걸 투자라 생각하면 투자가 되고요. 이제 뭐 도박이다 생각하면 도박이 될 수 있는 건데 저 그 기준 자체는 어떤 짧은 매매를 하던 긴 호흡의 투자가 되었던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그걸 지킬 수 있으면 저는 뭐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최근 며칠 들어서 이 엠폭스 관련해 갖고 이슈가 터졌고 8.15 아마 광복절 때 이 WHO에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네. 이제 관련 엠폭스가 지금 확 얘기가 나왔고요. 주말간에 또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에서는 뭐 SD 바이오센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터졌을 때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벌었던 회사죠. 바이오노트라는 회사가 이제 그 모회사고요. 두 회사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엠폭스 진단키트 이게 이제 전염병이 유행이 돼서 확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 두 기업들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실질적인 어떤 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도 분명히 실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다만 테마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세를 더 강하게 뽑아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게 저항을 돌파하는 위치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날의 시세 탄력도가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 시즌 보면 가장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강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저항 바닥권 박스권에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에 놓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일단 한 차례 시세 나온 이후에 눌림으로 이렇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전염병이 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음압병실 관련주, 우정바이오 이런 거 우정바이오. 이현상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침에 상한가 찍힌 게 우정바이오가 딱 그중 하나였죠.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별의별 종목들 전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인데 뭐 저기 매물은 해놨더라고요. 제놀루션, 제놀루션. 뭐 빌리언스, 어. 뭐 이거 원숭이 두창, 그 다음에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 일단 키트 붙었다 하면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들, 갑자기 이제 바닥권에서 팍 튀어오르는 역배열이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어떤 수요가 예상되는 그런 쪽에서의 매수 타점을 갖다가 타이밍을 갖다가 한번 조심스럽게 분할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때만큼 그러면 엄청난 시세를 낼 거냐? 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빌 게이츠 형님께서 그 5년 주기로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올 거다. 그렇죠. 이런 감염병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제 질병청에서는 이미 2022년도에 이게 한 차례 유행이 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 확보해놨습니다. 2023년도에는 추가로 더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보통 의약품들 뭐 유통기한이 5년이라고 한다라면 네. 여전히 충분히 유효기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많이 확보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막 뭔가 엄청난 코로나19 때처럼 유행으로 번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치사율은 한 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지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미 뭐 백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백신 접종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19 처음에 나왔을 때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6개월, 1년 내도록 이 관련 종목들이 막 순환이 돌면서 막 계속 올랐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어떤 단발적인 테마 한 달 정도 길면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 정도 수젠텍을 기준으로 아니면 랩지노믹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의 추세가 꺾인다 싶으면 이쪽 테마는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놓고 뭔가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기를 기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주말 동안에 외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다시 좀 회자가 되는 것 같고, 오늘같이 재미가 없는 장세에서 또 수급이 트레이딩의 저런 테마로 딱 쏠리다 보니까 부각이 더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코로나나 다른 감염병처럼 쭉 간다?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나요 혹시? 저요? 아니요. 이거 비말 감염 된다 그래갖고 마스크. 두창이요? 네. 아니요. 피부 감염. 피부 감염도 되고 비말도 되고 공기 중에 전파는 안 되는데 침으로 상처 다행. 부위에
그 사람의 타액이 들어가면 네. 감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감기처럼 처음에 왔다가 한 4일 정도 지나면 수포. 네, 수포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머리부터 해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진다는데 그것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도 다 움직여요. 마스크 관련주도.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테마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테마 접근하는 관점이라면서 계속 얘기하시고 사진까지 띄우시는 게 이거 계속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조심하시라고. 이런 증상이 보이시면 이런 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치료제가 있습니다, 큰일 여러분. 나요, 큰일 나. 주식할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엠폭스 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또 했기 때문에 뉴스가 돼서 오늘 테마가 좀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뭐 김태성 본부장님도 여기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 근데 결국에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매매를 한다면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쭉 둘러봤는데 네.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될 건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종목군들이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후발주자로 보면 과거의 사례를 좀 놓고 봤었을 때 손세정제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손세정제.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알콜, 뭐 MH 에탄올 이러한 쪽은 사실은 지금 이제 막 움직이기 직전의 모습들을 좀 취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이쪽은 쫓아가는 게 될 것 같고 이쪽이 더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손세정제 관련주들도 올라올 수 있다. 원래 손세정제 하면 코스나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드는 그 아이 깨끗해라는 제품이 있는데 하필 이 기업이 최근에 횡령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거래 정지 이슈가 한국 알콜과 같은 기업들에게는 수급이 한번 좀 더 쏠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만약에 원숭이 대창 이런 게 원숭이 두창 이런 게 만약에 간다면 네네. 원숭이 두창 이렇게 더 진짜 막 퍼져가지고 많이 간다고 하면 그 뭐 원숭이 두창 아저씨처럼 네. 이렇게 요거 테마 관련해서 막 하시는 분이 또 나오면 네네. 또 붐이 일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창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포경 아저씨라서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저기 네. 두창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자 공략주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재밌게 해주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요.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주연 대표님 종목이고요. 그리고 김태성 이사님은 코리아 FT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먼저 아니 뭐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코리아 FT. 네. 남의 공략주를 그렇게 앞에서 공개하면 어떡해요. 저 진짜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대본에도 안 나와 있었고요. 제가 받은 거 자료 없었어요. 대본을 안 가지고 오시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대본을 보고 얘기 드렸던 게 대본을 아닙니다. 보고 네. 다음번에 대본 꼭 한번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들어오기 알겠습니다. 전에. 아, 제가 실수를 네, 했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리아 FT 선공개 개념으로. 왜냐면 너- 좋은 종목 네. 바로 던지면 놀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미리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리아 FT는 네. 이 하이브리드 전용 캐니스터의 이제 매출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진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2분기 실적도 시장의 눈높이보다 이제 훨씬 더 좋게 나온 상황.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글로벌 OEM 수주액이 전년 대비 66%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밸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코리아 FT에게 수주를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수치로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점진적으로 굉장히 또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기업이 코리아 F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저는 완성차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싼 차량들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보다 할부를 이제 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저는 하이브리드 쪽은 여전히 먹을 구간이 많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 FT 부품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500원 가격대만 손절 라인을 꽉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저는 올해 4월달에 기록했던 8,200원대는 좀 돌파해서 8,500원 그 이상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이제 막
현대차, 기아차 보면 막 시작하는 상황이라서요. 이제 막 모델 라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 목표가 8,500원, 손절가 5,5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주연 대표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 1분 정도 드린다면? 뭐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지금 한 이틀 정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상한가 간 이유는 알고 계신 것처럼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입니다. 에너지 태양광 관련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뭐 현대 쪽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데이터 센터가 아직도 한참 더 많이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동안 움직였었는데 필요한 거는 전력입니다. 한마디로 원전을 짓든지 풍력 타워를 짓든지 태양광을 설치하든지 뭐 핵융합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을 가장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태양광이라는 거죠. 이제 그냥 쭉 깔아놓고 거기에 네. 라인 연결해서 ESS 딱 꼽아 놓으면 전력이 바로 생산이 되는 부분이 바로 태양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규제 유럽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싼값의 중국 관련된 제품들로 인해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소되어 갈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일단 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시세 한번 줄 때 판단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집털이고 여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또 있고 이런 부분에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목표가는 36,500원, 손절가는 28,900원 정도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공략주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리아 FT 이렇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오늘 또 월요일, 화요일, 내일도 어쩌면 또 이런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을 소화해 보면서 테마주도 만약에 심심해서 하실 거면 소액으로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오후장까지 또 파이팅 하시고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